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게 몇 회입니까 이게? 잘 띄워놔가지고 내가 안 띄웠더니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손해전보까지 해서 이제 구제법 거의 다 끝나가고 어려운 거 다 끝나갑니다. 서설이랑 작용법 들어가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 책임 규정 몇 조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 제6조 1항 얘기하는 거죠. 6조 1항의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하고 누가 불일치할 때죠? 사무기속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원래는 누군데? 2조 5조에 있는 배상책임자는 2조 5조에 있는 배상책임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2조 5조에 있는 배상책임자는 원래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당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무기속주체인데 그런데 원래는 비용부담자하고 사무기속주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외부적 배상 책임을 누구도 진다. 원래는 사무기속주체, 얘도 비용부담자도 외부적 배상 책임을 이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6조 1항이죠. 책임 규정에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밖의 비용 인건비 말고 그 밖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의 사무에 필요한 일체 경비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 다 포함하는 거고요. 비용부담자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지금 공무원이 나한테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데 손해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공무집행이 아니다. 직무집행 중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면 국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거 보고 바로 뭐가 느껴져야 돼? 집행하면서가 느껴져야 되죠. 집행하면서 학설 대립 들어오고요. 집행하면서 학설이 뭐뭐 있어? 실질서라고 외형설하고 있죠. 실제 직무 행위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외형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면 충분하다. 요게 통설이고 요게 판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실제 직무집행이냐 아니냐 관계없고 그것을 알았냐 몰랐냐 관계없고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사정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겠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직무집행으로만 보여지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그닥 익숙하지 않은 표현, 공익근무요원. 이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죠. 저는 이거보다 방위, 이게 더 익숙하죠. 병은 공무수행 중에 차량 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얘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인데 근데 공무원인데 그죠? 공무원인데 얘가 지금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원에 해당을 하냐? 특수공무원 뭘 말하는 거지? 이중배상금지 얘기하는 거죠. 이중배상금지가 적용이 되겠느냐?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배상법 몇 조에 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이거 국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렇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 살짝 충격받아고 30분 동안 계속 혼자 웃고 있었어. 뒤에서 권기태 선생이 관리받는 그게 그거 차원인가? 교무실에 애들 불러놓고 계속 오빠 마누라 두고 막 이런 거 묻고 하니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그죠? 이조이랑 단서. 문제 푸는데 큰 충격을 주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국가배상법은 2조 1항 단서죠. 헌법 29조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네들 2조하고는요, 1항 단서하고 2항하고 1항 단서하고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지. 크로스 되는 거니까 이쪽에는 헌법제 몇 조가 29조 2항이겠죠. 2항 크로스 시켰으니까.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이걸로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헌법은 거꾸로 돌리시면 됩니다. 1항 단서하고 2항하고
수업 방식이 기태 때문에 자꾸 이상해진다. 예, 내가 너무 친절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누가 포함되냐라고 했을 때 공익근무원 포함됩니까? 공익근무원 포함 안 되지.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는 교도대는 포함돼요? 안 되지. 그러면 전투경찰대 포함 되지. 왜 여기 보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 예비군 대원 이렇게 돼 있잖아. 걔네들은 경찰 공무원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 경찰대 지금은 없지만 걔네들은 포함되죠. 전투 경찰대. 아, 네, 어저께 너무 웃겨가지고 이 오프라인에서 포스터, 전단지 이런 홍보해라. GDN 막 수천만 원짜리 하지 말고 의미도 없는 거. 안 하니까 시위를 내가 어저께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좀 할까 싶은데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노량진역이 1번 출구 앞에서 2번 출구 앞에서 내가 돌렸어. 내가 나가는데 직원 안 나오냐?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 어저께 첫 번째. 근데 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은 날 잘 모르잖아. 그냥 모르는데 앞에 동작경찰서 있잖아요. 경찰들은 날 알거든요. 거기서 5년을 강의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거야. 아씨, 당신들은 내 대상이 아니야. 비켜, 비켜. 난 지금 이쪽을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비켜봐, 말은. 아, 엉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군. 네, 재밌었죠. 좀 민망해. 거기에 내 사진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전단지에. 줬다 주면은 받고 보잖아. 뭐야 이렇게 우선 버릴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볼 거 아니야. 뭐야 같은 인간이야?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 족발려 씨. 공무원에 그래서 전투 경찰대 포함되고요. 공익근무원 포함 안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위험 직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배상을 안 해주는 쪽이 누구냐 이건데 더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배상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그냥 행정업무 수행하는 공익근무원은 배상이 되고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죠. 대법원의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학설과 판례의 귀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학설과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행정공무원이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위법해. 결과적으로는 위법해졌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위법하다. 이럴 때는 판례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당연히 과실 신중을 기했는데 과실이 인정되겠어요. 저게. 그런데 여기에는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다고 했잖아요. 확립됐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공무원이라면 자기 업무에 대한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업무 지침을 통해서도 또 알고 있어. 업무 지침도 내려왔어. 근데 몰라? 그건 자기 잘못이죠.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해석을 했다라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한 공무원에 심지어 반복까지 했네. 바보 아닙니까? 그죠? 바보라고 써놓으시고 옆에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뭘 또 써쓰기는 바보로 쓰지만 고의 저거 이건 고일 수도 있어. 이건 그치? 이건 모를 수가 없거든. 이건 바보야 바보. 그죠? 고일 가능성도 당연히 인정되죠. 제정신입니까 저게? 그 다음에 운전병 망고땡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망고땡 그죠? 운전병 최고지. 맨날 밖으로 나가고. 군인병은 전투훈련 중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문제 없죠. 일반 직무 집행 중은 아니고요. 전투훈련 중이고 같은 부대 소속 군인 병을 태우고 군용 차량을 운전을 해서 훈련지로 이동을 하다가 이거 한번 우리 그림 그리지 않았었나요? 이동하다가 민간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로 충돌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병이 사망을 하였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영강 월화수목금 별로야? 진심을 묻고 싶어. 월화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주면 끝내잖아. 아, 이게 너무 띄엄띄엄거려. 이게 뭐 하다가 이런 수업이 있었나도 까먹어. 수업을 여러 개를 하면 아, 너무 띄엄띄엄거려. 이거 서로 너무 맥커터인데, 그치? 예. 아, 인간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엄청 띄엄띄엄거리고 있는 그런, 심지어 뭐 중간에 나도 한번 문제가 있고, 우리 저것도 한번 끊긴 거지. 설날도 우리 한번 겹쳐 있었나?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온 거네. 예. 이게 뭡니까? 그죠? 예, 여기서 누가 운전병이에요? 갑. 얘가 운전병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가해행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군인이니까 국가공무원이고요. 여기 국가가 이렇게 있고, 훈련지로 가다가 민간인 을이 운전하던 중에, 지금 뭐 군용 차량 이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게 숨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군용 차량, 그리고 지금 이거는 훈련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직무수행. 뭐가 느껴져요? 직무수행에서 운행 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다. 운행 이익을. 그죠? 그 다음에 군용 차량 운행 지배를 국가가 하고 있다. 그럼 합쳐가지고 운행자성이 인정된다. 여기 잡히죠? 운행자성, 요게 핵심이죠. 운행자성이 인정되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이렇게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국배법 제2조의 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라면 국가한테 배상 책임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인 을이 있는데, 쌍방과실, 여기 을이 이렇게 있다. 민간인, 얘는 공무원, 그리고 얘도 공무원, 군인 공무원이고, 얘도 여기다 불법행위, 쌍방과실, 불법행위했다. 민간인. 이렇게 있는데, 민간인, 원래 이제 뒤쪽에 보험회사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빼라고 했죠. 자동차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 책임 고려. 여기 원래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있는 건데, 뭐 그다 치고, 그러면 뭐 원하는 대로 지워주고, 지워주고. 포함해도 똑같은 거예요. 포함해도 을을 그냥 보험회사가 대체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렇죠? 얘네 둘이가 공동불법행위를 했죠. 공동불법행위자고, 지금 보험회사 빼고 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는 이렇게 되죠. 지금 보험회사 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책임은 얘하고가 지게 되는 거고, 행위자는 얘하고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제 조건 하나 깔아야죠. 여긴 좀 변수가 많아요. 여기 얘가 경과실이라는 전제를 깔아놔야죠. 경과실. 그래서 갑 빼고 국가 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병의 유족에게 죽었어요? 죽었네. 아이고. 전액 손해배상을 한 후에 얘가 손해배상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하고 갑의 부담 부분은 국가 부담 부분,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다가 구상권 행사하는 거를 대법원은 X 처리했죠. 안 된다. 여기서는 국가배상 청구권 헌법상의 규정 29조 2항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갔니? 없어졌네. 헌법 29조 2항. 29조 2항에 보게 되면 국가나 공공단체, 국가 등에게 외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만 돼 있어요. 외부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이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요것만 말을 하고 있지, 요거 안 된다, 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29조에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해당 규정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외부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은 내부 책임, 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이 부분 찍고 들어가는 거죠. 왜 헌법에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법원아.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예,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국가하고 을하고 둘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그럼 얘가 1억이죠. 1억. 얘가 손해가 1억이다. 그래서 5대5 치고 5대5 이렇게 치게 되면 5천 5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얘가 1억을 줬잖아요. 1억을 줬는데 얘가 얘한테 원래대로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 적용시켰어. 민법 760조. 얘한테 5천 내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얘가 1억 얜 빵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둘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얘만 독박을 써야 되냐?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비례원칙은 뭐야? 재산권 침해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한테 1억을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의 재산권이 너무 심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 세 개 찍은 거거든요. 현재가 반시했다. 맞는 얘기고. 예, 대법원은 갑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얘한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은 병의 유족에 대해 한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갑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건 뭐 그냥 절충설 얘기하는 거죠. 절충설. 이건 이중배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절충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얘한테 고의중과실이 있어요.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자가 되는 거죠. 고의중과실이니까. 그러면 얘 개인의 행위로 보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 1억을 줬으면 이건 돼요? 얘한테 구상권 행사? 이건 당연히 되죠. 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배상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둘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얘가 1억 주면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서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 둘의 관계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거는 그냥 고의중과실일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고.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을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 을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 얘는 얼마만 내라고요? 얘는 5천만 내라고요. 5천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종전대법원이 있고 종전대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찬물을 한번 끼얹은 게 헌법재판소, 헌재가 한번, 그 다음에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이 있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1, 2, 3 이렇게 간 거고, 종전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 거야? 얘는 구상권 행사 안 된다. 최근 대법원도 구상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둘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당시식으로 치게 되면 민간인이 1억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여기서는요, 민간인은 5천만 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죠. 자기의 책임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 만약에 얘가 얘한테 1억을 줬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한테 1억을 줬어.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1억을 줬으면은 병이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 고소를 제기해서 5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억을 줬다면 5천만 주면 되는 거니까 5천 다시 내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법원은 만일 을이 손해배상액을 전부를 병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 민간인 자신의 귀책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구상이 안 된다. 지금도 이러고 있죠.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항상 헌재가 이기는 거예요. 헌재가 한 수 위. 그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갑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보전법, 그 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법 이 양쪽으로 나오죠.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등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게 보통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봐, 34조 나왔잖아요. 34조. 특이하죠.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33조로 보통 문제를 내죠. 33조. 그래서 대기보전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기보전법 33, 3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33에서는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조업정지. 개선명령은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이건 자기 의무 부과는 자기 한 명이고, 밑에는 조업하지 말라,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부자기 한 명이고, 요 차이인데 보통은 위에 걸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밑에 걸로 출제가 된 거죠. 이런 거 살살 틀어주는 거, 이런 거 좋은 문제입니다. 동법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했어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을은 이 공장으로부터 날아드는, 막 이렇게 날아들었어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드론.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어서 막대하대요. 그냥 엄청 크다. 그냥 막대하다. 막대하다. 관할 광역시장 S가 들었어요. S. S. 왜냐하면 이 얘기 나온 거 밑에 다시 나오는데, 대기보전법의 관할행정청은 환경부 장관이에요. 환경부 장관인데 광역시장이 왜 나와 갑자기? 그럼 권한 위임이 있겠죠. 행정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조업정지 등을 해달라고 처분 신청을 한 거죠. 무슨 처분 신청이에요? 제재 처분 신청이죠. 제재 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개선명령을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우리 익숙하죠. 개선명령 발동 청구. 이것도 제재처분 신청이고, 밑에 것도 제재처분이잖아. 그죠? 조업정지를 해달라, 쟤한테 해달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재처분의 신청이고. 그래요. 33, 34 전부 다 몇 유형의 문제로 간다? 4유형. 4유형.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S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어떤 조치 취하지 않는 거는 부작위 플러스 거부, 합집합이죠. 둘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부작위로 볼 수도 있고 거부로 볼 수도 있고. 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지문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또 여기도 왜 이렇게 깨져 있니? 이거 내가 보는 건, 내가 이 PPT를 내가 지금 출력해갖고 밑에서 지금 읽어보고 올라왔거든.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오, 깜짝이야. 이건 당연히 질문 사항이잖아요. 질문 사항 여기까지가 문제고. 미안. 끊어져 있는 게임이구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맥이 틀린 건 아니네요. 그죠?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이에요. 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를 부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형적인 상황으로 보시고, 부작이다.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로 들어가면 뭐가 핵심이래요? 위법한 부작위, 거부도 마찬가지긴 한데,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두 개 먼저 떠올리라고 했죠. 그쪽 질문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첫 번째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익보상이 인정되는가. 사익보상이 인정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먹고 하는 거냐면, 직무행위 생각하라고 했죠. 직무행위. 요거 설명한 적 있나? 시리야? 성시리야? 직무행위 봐봐요. 직무행위.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있는 직무행위 보시면 첫 번째, 그게 권력행위인가 아니면 비권력행위인가 불문하지.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법적행위인가,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가 불문하겠지. 그 다음에 그게 자규행위인가 그리고 부자규행위인가 불문하겠죠. 이렇게 가면은 권력적 법적 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다 처분이죠. 권력적이면 다 처분이야. 거꾸로 돌려. 비권력적 법적 행위, 공법상 계약 같은 거,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 인가하고 아닌가하고 나누시면 돼요. 나누고 나서 그러면 칸을 나눠. 여기 위에다 처분 쓸까? 처분, 긴 거, 처분, 아닌 거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부작위 항상 가장 편한 건 평면 4개짜리예요. 그래야지 사람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 2에 3에 4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 기본적인 배상 책임 요건 말고 특수한 요건으로서 주로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인데 처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기본 논의만 하면 돼요. 기본 논의만. 이게 1번, 4번, 1번, 3번, 4번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선결 문제예요. 선결 문제. 이거를 따로 질문한 기출도 있죠. 자귀면서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아니면 아예 공정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작이면 공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이면서 자귀일 때 공정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즉 민사법원이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게 두 개씩 걸려요. 여기에 걸리는 게 첫 번째 자귀 의무가 인정되느냐. 자귀 의무가 인정돼야지 부작위가 위법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사익보상이 인정되느냐. 물론 이 자귀 가해 행위가 자귀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판례가 사익보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껏 일관되게 요구했던 건 부작위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사익보상 요구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움직이세요. 예상대로 움직이면 뭐 그냥 바로바로 찍으면 되니까 이쪽에는 자기의무 사익보상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조리법상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방호조치 자기의무라고 한 적도 있고 위험배제 자기의무라고 한 적도 있고 뭐 표현은 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럴 땐 교수님들은 통칭 안전확보 자기의무 안전의무로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 재량이 0으로 수축이죠. 어느 쪽에서요? 여기 쪽 3번 쪽 4번 쪽은 아니에요. 4번 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의 0으로 수축 문제는 아닙니다. 이쪽은 재량의 0으로 수축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중동고충국 하는 거야. 중동고충국이 충족이 되면은 조리법상 자기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게 만약 재량행위였으면 처분이면서 재량행위였으면 그럴 때 재량이 0으로 수축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 사안이어야 되고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야 되고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되고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의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중동고충국 일로 걸린다면 그럼 사익보상과 관련돼서는 여기 뭐 이제 학설 대립 이런 거 많이 출제하죠. 사익보상 관련돼서 직무 관련성설 사익보상 인정 안 되면 직무행위 요건이 깨지는 거다. 뭐 위법성설. 사익보상 인정 안 되면 법령 위반, 위법성의 요건이 깨지는 것이다. 뭐 법적 손해설. 사익보상이 인정이 안 되면 손해 요건이 깨지는 거다. 상당 인과관계설. 상당 인과관계설. 사익보상이 인정이 안 되면 인과관계 요건이 깨지는 거다. 했을 때 판례 다수설은 법적 손해설. 학설이 판례 다수설이 있어. 학설이 다수설은 법적 손해설. 요거 밑에 말하고 싶다가 요거는 판례, 상당, 인과관계설, 요거 판례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막대한 건강상 피해, 환경상 피해 여기가 이제 중동고충국 얘기한 거예요. 재량이 0으로 수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33조, 34조 이거 다 캔이에요. 캔. 류가 아니고 천리가 아니고 캔입니다. 캔 할 수 있다. 재량행위란 말이죠. 을은 국가배상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거 자기의무 인정되겠어요? 몇 번 칸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지금은 부작위 문제고 그 다음 조업정지는 처분이죠. 3번 칸이네요. 3번 칸이고 재량이 0으로 수축 되죠. 국민의 생명신체, 지금 생명신체잖아요.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법익 맞고요.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있는 뭐 특별한 비교 대상 법익 제시 안 돼 있고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분명히 막 날아들잖아, 그렇지? 막 날아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지가 가서 뭐 공장장 때려 잡을 수도 없고, 그렇지?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못하면 국가도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가국이지. 그러니까 됩니다, 되죠? 위 조항은 환경부 장관의 조업시간 제한 조치 등 보통은 조업정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 내용이 조업시간 제한 조치여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광역지자체장한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위임 없으면 주체상 하자 있을겠고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34조 2항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배출설에 대해서 이건 개선명령 불이행했을 때입니다. 조건을 그러면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갑은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매매 가격을 신고했다. 원래는 뭐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세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금액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현저히 떨어져 버리면 신고했을 때 세금 금액도 현저히 떨어져 버리죠. 그래 신고를 했다. 추후에 이것이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되었다. 그죠? 저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걸 기준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날 거고 그러면 저게 기준이니까 허위 신고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갑은 자신의 행위가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딱 질문을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안 물어보고 여기서 이 세금 신고 부분이 지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조각 안 되죠. 행정지도니까. 안 따르면 그만이었거든. 안 따르면 그만인데 지가 따랐잖아. 누가 따르래?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안 된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갑이 행정지도에 따른 허위 매매 가격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었다. 허위 신고 처리 당해가지고 제재를 받았다. 행정청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렇지 않죠. 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를 했다면 강제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별도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이상 행정지도 한계 뭐 얘기하는 거야?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도 피할 수 없는 거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그런 사유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게 의도이시고요.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배상 책임 성립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인과관계를 깨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례는 어떤 요건인지 언급은 안 했어요. 이 교수님은 배상 책임 성립 안 되는 이유가 위법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십시오. 맞는 지문을 처리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설명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행정지도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따랐다가 문제 생긴 부분은 본인 기책 사유다.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과관계로 들어와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광역시의 구역 내에 국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스며나온 물로 도로가 결빙되었다. 택시 운전사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국도 위를 운행하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망. A에게 택시 운행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비광역시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는다. 뭐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보고 좀 느낌 뭡니까? 느낌이 와야 돼요. 걸리적. 그래야지 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너무 스무스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8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국가배상법 제8조. 국배 8조에 보게 되면은 다른 법률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예전에 우편물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배법 요거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자배법 먼저 처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자배 문제는 자동차 사고는 국배법으로 토스를 시키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거 얘기하려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없다고요. 국가배상법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없지만 하지만 피해자에게 일정한 뭐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민법을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국가배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적용해라라고 8조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관 갑은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던 민간인 을을 추격하던 중에 을의 차량과 민간인 도망가는 애 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 사고로 갑의 옆좌석에 동승한 동료경찰관 병이 부상을 당하였다. 여기까지면 이중배상이 느껴지긴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맞나보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까 그거네.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 변경된 대법원, 그죠? 종전대법원, 헌법재판소, 변경된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의 채무는 분할 채무다. 5천만 원만 줘라. 그 얘기죠. 1억 주지 말고 5천만 원만 줘라. 나쁜 대법원. 어머, 끝났네. 서설. 이제부터 썰렁하기 시작합니다. 구제 파트가 좀 생각이 필요하지. 서설 뭐 이런 쪽에 오면 워낙에 좀 익숙한 것들이어서 우리가 설렁설렁 막 풀리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입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 행정입법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게 요 1번인데 법무법인 B의 자문을 구하였다. 그럼 뭘 자문 구할 게 뭐가 있어? 스스로 물었나 보다. 그치? 자문이 그건가? 또 딴짓한다. B는 이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데 기억 리얼 중 일부 옳은 거 1번 기억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게 헌법 제 117조 1항도 이렇게 돼 있고요. 헌법 117조 1항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다음 지방자치법 지자법 22조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부분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자치조례, 자치규칙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례규정이에요. 조례규정이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로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니까 얘네들은 무엇이다? 법률 우위 원칙이죠. 얘네들은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상위법에 위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사무라고 돼 있어요. 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22조 본문 지금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22조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뭔데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이제 구조 1항으로 가요. 지방자치법 구조 1항 지자법 구조 1항으로 가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 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조례제정권의 범위입니다. 사항적 한계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예요. 권한 범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가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내리는 거지.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 이 윗부분이 22조 본문, 밑에 부분이 22조 단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3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느끼세요.
권리 제한, 의무부가 이렇게 하고 Ehren벌칙, 이겁니다. Ehren벌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법률에 위임이 필요하다. 위임이라는 것은 상위 법률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얘는 법률 유보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얘는 적극이잖아. 쟤는 소극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봐라 그 얘기예요. 여기는 헌법이다. 헌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뭘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법규에는 자치조례, 자치규칙, 조례하고 규칙 들어가지 않느냐. 조례 있지 않냐. 그런데 헌법에서 이렇게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만 규정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법률에 와가지고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닌데? 라고 하는 거야. 아닌데? 왜냐면 얘가 저기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서 온 거냐?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 거야. 헌법 37조 2항.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적 법률요보 규정이잖아요. 일반적 법률요보 규정. 여기서 온 거다. 이건 여기서 온 거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얘네 둘의 관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22조 단서하고 117조 1항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의 문제는 이거의 문제다. 이렇게의 문제다. 이렇게의 문제다. 그러니까 얘는 37조 2항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22조 단서가 117조에 위반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22조 단서가 살아남아 있다고요. 살아남아 있는 상태고 이럴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주법 이런 말 쓰면 또 잡혀가는데 자주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자유당이 저런 말 하면 다 빨갱이래요. 그것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인 이상 조례도 위임 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다르죠. 여기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고 여기는 포괄적 위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원들이잖아요. 지역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임일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위임만 있기만 하면 된다.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다만 이쪽에 있는 벌칙조례 여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법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적용은 그거는 못 피한다. 민주적 정당성으로. 여기에는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지만 얘는 포괄적 위임이어도 됩니다. 자주법 빵 그러면 빨갱이래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항상 법에도 이렇게 돼 있죠. 판례에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위임을 하니까 위임을 한다. 권한을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헌법 96조 얘기하는 거죠. 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 때문에 법의 근거를 두고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 위임 사무라고 했죠. 이 부분 조례 제정권의 범위 단체 위임 사무 지금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들어가면 단체잖아 이름이 단체? 그럼 단체잖아 이름이 단체
단체한테 위임하면 단체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 장 이렇게 들어가면 장, 여기에는 고추장 이렇게 있죠. 장은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위임.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죠. 조례 지정권의 범위에는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까지만 되잖아. 그러면 기관위임 사무는 뭐가 되는 거야? 사무는 3개고 그 중에 하나인 기관위임 사무는 규칙으로 제정을 규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우선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여기까지가 자치법규예요. 여기까지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그에 관해서 개별법령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해라 라고 하면 뭐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조례로 정해라. 안 하면 또 상위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작위가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럴 때에 한해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조례가 아니고 그냥 위임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그냥 위임조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총론으로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원래 강론이죠.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네 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이건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도 법률 우위원칙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강론인데 보세요. 근데 또 총론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 있을 거 있기는 하지요. 네, 나온 거 봤습니다. 총론으로. 요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방금 전에 조례와 관련된 법률 유보 얘기했잖아.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그 부분 얘기했다면 요건 법률 우위 얘기하는 거야. 법률 우위. 아까 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법률이에요. 이게 법률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예요. 겹쳤죠. 겹쳤지? 적용 영역의 일치를 봤잖아요. 옛날엔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하고 조례 내용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조례는 위법, 그리고 얘는 공정력 없으니까 무효. 옛날에 이렇게 봤었어. 어처구니없지. 겹치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법률 선점 이론이라고 그래요. 법률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충돌시킨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의 충돌은 이런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조례가 있어요. 이런 조례가 원래 이름이고 요런 조례가 그 다음 이름이에요. 초과 조례는 질적 강화를 시킨 겁니다. 얘는 양적 확대를 시킨 겁니다. 어쨌든 상위 법률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수정법률 선점 이론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옛날에 이렇게 본 사람들이 바본 거야. 그건 뭐 한 달만 법을 공부하면 알겠다. 뭐 이거 왜 이런 주장이 나왔으니 나는 납득도 안 돼요. 네. 저거를 뭐라고요? 우리 국가배상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입법 목적하고 적용 영역하고 뭐 복수의 법령이 있으면 무조건 한 개를 골라야 되고 한 개를 죽여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충돌을 했다라고 충돌이라고 말을 하려면 법조경합이어야 돼요. 법조경합 요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배상에서 배운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청구권 경합이 있고 경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신고하는데 건축법상의 요건을 못 가, 불법 건축물일 때, 그럴 때 신고 안 받아주잖아요. 왜?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은 아예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수법령을 동시 적용하지 하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경합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얘는 입법 목적도 똑같고 적용 영역도 똑같을 때고, 입법 목적은 같은데 적용 영역이 다를 때,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면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청구권 경합, 이게
우리 국가배상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 2조하고 5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2조 5조 비교하면 2조는 이건 유책이잖아요. 유책 과실책임이에요. 5조는 무책이잖아요. 무과실책임이잖아요. 둘 다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똑같다고요. 입법 목적은 같은데 적용 영역이 하나는 유책 영역, 하나는 무책 영역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땐 청구권 경합이 원칙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조에 따른 배상 청구권 1, 5조에 따른 배상 청구권 2, 청구권이 1, 2 두 개가 등장한다고. 두 개가 등장하면 난 둘 중에 무엇을 행사할 것인가? 라는 청구권끼리의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만약에 2조에는 과실이라는 문제를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 이론에 따라 가지고 과실을 아예 털어보세요. 그러면 무과실 영역에서 2조, 5조가 같이 겹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과실 영역에서 청구권 한 개만 인정되는 거야. 거꾸로 5조 쪽에서 설치관리의 하자를 전형적 주관설에 따라서 그 가해공무원의 담당, 영조물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요구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과실 영역, 유책 영역에서 2조, 5조가 적용 영역의 일치를 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청구권 한 개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올라가 버린다고요. 법조경합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2조하고 5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뭐가 아니고 청구권 1하고 청구권 2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법조 1하고 법조 2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를 고를 때 2조하고 5조 중에 뭐가 특별 규정이야? 5조가 특별 규정이니까 5조 적용시키는 이런 구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법률이 이미 선점해 놓은 곳에다가 조례가 위에다가 얹혀놨는데 내용이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똑같다는 거야? 적용 영역. 이건 지금 우리가 고정을 시켜놨죠. 적용 영역은 동일하다 라는 걸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럼 여길 봐봐. 적용 영역 고정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져요? 얘가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입법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죠. 이 법조경합 상태로 오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시킨다고? 특별법 적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 거꾸로요. 하위법하고 상위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해? 하위법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신법하고 구법하고 이렇게 있으면 뭘 적용해? 신법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죠. 한 삽 더 뜨면 이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적용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뭐를 적용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아래니까 효력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효력 우선순위는 누가 이겨요? 하위법하고 상위법하고 실제 법조경합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 충돌해버리게 되면 얘가 이기는 거죠. 얘가 이겨서 하위법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규명령 통제할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효력 우선순위. 지금 여기서 조례하고 법률하고 싸웠는데 조례가 죽을 때는 어떨 때 죽을 것이냐? 어떨 때 죽어? 이때 죽지 뭘 어때 죽어? 요때 죽죠. 요때 죽는 거라고요. 법조경합 상태가 아니면 둘을 충돌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말할 수조차. 그 얘기가 먼저 깔립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올 거야. 앞에 보시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다. 입법 목적이 다르면 법조경합이 성립이 안 된다. 의도하는 것으로 적용에 의해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입법 목적이 다르면 저해하는 바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또는 양자가 그 다음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법조경합 성립은 됐다.
그러면 우선은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돼서 법률 우위 원칙 위반, 무효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들어가자 이거요. 이게 수정된 게 두 부분 수정된 겁니다. 법조경합 전제 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수정이 됐고 그 다음 저기서 예외 사유 건 거야. 요 예외 사유. 요럴 땐 좀 다르지 않냐. 이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가 전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만 목적은 똑같지만 법조경 성립했지만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원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럼 실정에 맞게 다른 거 좀 정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제는 일치는 시켜놨는데 거기서 법률이 그 조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 우위 원칙, 행정입법에서의 법률 우위 원칙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벌칙의 개념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아까 얘기했던 22조 단서의 벌칙조례,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임 없이도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서 벌금, 구류, 과료, 뭐 원래는 뭐야? 사형. 사형. 최근에 두 번째 사형 누가 나왔지? 누구지? 그 딸내미하고 같이 해주긴 해. 그놈 새끼하고. 근데 30년밖에 구형 안 된 사람도 있죠. 너무 단기간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까? 그치? 사형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나이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 구형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게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뭐예요? 형법 41조에 있는 형명이 있는 형벌들 얘기하는 거죠. 뭐 없이도 법률에 위임 없이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까 22조 단서에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됐습니다. 문제 너무 길다. 또 길다. 통치행위 뭐 설명할 거 없죠. 그죠? 통치행위는 나오는 문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나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 자체는 당연히 뭐예요? 저거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죠. 고도의 정책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 몰라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까지는 통치행위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확대한 상황이었었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전부 정지시켰었죠. 이렇다면 국헌문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부 다 정지시켜 버렸었으니까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죄 판결 나왔던 거죠.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는 1993년도 금융실명제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긴급권 헌법 제76조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령이죠. 이거는 법률 대위명령 그 소위 중위 대위 그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나왔던 거고 고대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보았죠. 헌재가.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인 나는 말이야. 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됐다면 판단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판단을 안 했었고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국군 파병 결정 얘기하는 거죠. 2003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한 이거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니까 역시 통칭이 맞고요. 예,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시 절차는 다 밟았었고 명백함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을 취해요? 헌재.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 이거가 되는 거죠. 대법원. 예, 대법원은요,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이라고도 하죠. 이건 뭐야?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할 수 없다. 결국은 안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테야. 얘는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의 존재 긍정하고 있죠. 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통치행위라고 판단이 있으면 더 이상의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통치행위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 과정에서,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그거 얘기하는 거고, 당시에 6.15 공동선언, 예,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를 안 했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았었던 거죠. 재경부 장관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니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대북 송금행위, 고도의 정책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건 남북정상회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적어요. 대법원은 내재적 한계설, 저쪽 입장 취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나온 거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죠. 남북정상회담은 안 되고 대북 송금행위는 된다. 그래서 또 유죄 판결이 났죠. 임동원 씨. 위임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모법인 해당 수권 법률 조항도 위헌으로 된다.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난 처음에 이거 보고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니까 미친 게 맞는 거야.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전 이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하자승계,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수 있겠는가? 이건 논의하는 게 하자승계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문제 보면 이런 문제 있죠. 후행처분의 하자가 선행처분에 승계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야. 부모가 병이 있어.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한테 병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아기가 태어나서 사후적으로 병이 생겼어. 그게 부모가 병에 걸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게 상위법이 위법이면, 수권법률이 위법이면은, 그러면 하위법도 역시 위임명령도 위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수권상한계라고 부르죠. 수권상한계. 근데 밑에 게 잘못됐다고 해서 위에 게 잘못됐다? 그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위임명령이 만들어졌다. 위임입법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임명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권법령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수권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위임명령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얘가 위법이야?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얘가 위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얘 때문에 위법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얘 때문에 위법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임명령 그 자체로서의 위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 수권법령의 위법 바이러스가 얘한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위에 게 바로 뭐야? 위에 게 법률유보. 만약에 수권법률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법률유보 원칙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이고, 위반으로 위임명령 자체에 위법이 있을 때는 법률우위 원칙 때문에 위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그게 법률유보 쪽이 바로 수권상한계죠.
법률 우위 원칙조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 여기에 특별히 문제 없으면 재정상한계 이게 뭐야? 2개, 3개, 2, 3. 수권상한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논의되는 거는 포괄위임 금지에 위반되는 거 아니니? 그 다음 두 번째 의회 유보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전속사항 아니니? 오직 법률사항 말고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 라고 한 거 말고 의회 유보 원칙 적용되는 법률 전속사항 아니니? 그런데 왜 위임하니? 이 문제가 걸릴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하면 안 되죠. 상위법령에 위반하면 안 돼. 위반 금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위임 범위 위임 한계를 일탈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하나는 다시 또 위임할 때, 다시 위임한다? 전면적인 재위임, 전면적 재위임 하면 안 돼.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건 거네요. 요거. 상위법령 위반. 헌법이라는 상위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모법인 수권법률 조항, 저 법률이 위법이 되는, 위헌이 되는 것이냐.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거죠. 법규명령의 형식도 예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고,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한 것으로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할 책임이 인정되고 또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행정규칙에 대해서 위임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규법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위임 있으니까 위임 타고 들어와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말하는 겁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뭡니까? 그거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대통령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통령령의 효력을 갖습니다. 총리령 보충적, 부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다 각각 보충을 하고 있는 그 위임 법령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의 효력을. 위임 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만 왔어.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봐서 위임 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확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은 아니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있다면 포괄적 위임 금지에 걸리지 않죠. 포괄적인 백지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알 수 있으면 구체적인 위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그럼 지금 재위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행정입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권한위임은요. 권한위임. 권한위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입법위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당해 처분을 수행하는 사무 권한에 대한 거죠. 사무 권한. 요거는 이제 법률 제정에 대한 문제죠. 했을 때 여기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입법권을 이렇게 위임을 하는데, 이 위임을 할 때 첫 번째 위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일반 위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이라고 말하는 거, 그 위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둘 다 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위임도 있을 수 있어요.
재위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재위임은 둘 다 똑같아요. 뭐 하면 안 돼요? 전부 재위임하면 안 되죠.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됩니다. 전부 재위임은 금지가 된다. 왜 전부 재위임이 금지가 되냐면 여기에 위반돼요. 여기에 이 첫 번째 위임한 거에 법에 위반됩니다. 예, 위임을 했는데 왜 안 해? 예, 범이래. 예, 법에 위임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재임은 뭐 어쨌든 양쪽 다 안 되는 겁니다. 권한 위임이든 입법 위임이든 전부 다 전부 재임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